내 이름은 박수아. 광고 대행사 기획팀장이고 월급은 380만 원이다. 교제한 지 3년 된 남자친구 김준혁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간병인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의 어머니가 싸구려 운동복 차림으로 우리 회사 1층 로비에 들이닥쳤다. 그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박수아, 내 시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넌 얼굴 들고 회사를 다녀? 당장 사표 쓰고 집에 기어 들어와서 노인네 병수발 드는 법이나 배워. 내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지난 3년간 내가 대체 어떤 집안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저랑 준혁 씨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요. 법적으로 전 아주머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난동 피우시면 저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수아야, 우리 아빠 쓰러지셨어. 박수아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회사 탕비실 구석에 서 있었다. 커피 머신이 방금 작동을 멈췄고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아메리카노 위로 옅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의 남자친구 김준혁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뇌출혈이래. 지금 경희대병원 응급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왼쪽 몸을 쓰기 힘들지도 모른대. 탕비실 밖에서 누군가 오후 프레젠테이션에 쓸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종이컵 테두리에 닿아 살짝 데었다. 너 지금 어디야? 수아가 물었다. 병원이지. 아직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이 될 예정이었던 김준혁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보였고 배경음으로는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계속 우시기만 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 오후에 반차 내고 갈게. 수아가 말했다. 일단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준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수아야, 내가 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오더라도 너무 튀게 입고 오지는 마. 우리 엄마 지금 신경이 많이 날카로우시거든. 수아는 탕비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밝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틀어 올린 채 2달치 보너스를 모아 큰맘 먹고 산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다. 광고 대행사 기획팀장이라는 직함에 걸맞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어야 했다. 클라이언트가 보고 부장님이 보고 팀 후배들이 보는 자리니까. 그녀는 가방끈을 어깨 쪽으로 꾹 눌러 고쳐 매며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 준혁은 그제야 안도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마.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이전까지 수아는 자신이 꽤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녀는 29살, 광화문 인근에 제법 규모 있는 광고 대행사 기획팀장으로 일하며 월급 380만 원을 받았다. 남자친구 준혁은 31살, 중견 건설사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며 320만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3년을 만났고 올해 연말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내년 봄에 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준혁은 겉보기엔 무척 듬직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다. 입 빨린 소리도 할 줄 모르고 기념일이라고 과장된 꽃바구니를 안겨주지도 않았지만 비가 올 때면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여주느라 정작 자기 한쪽 어깨는 다 젖곤 했다. 수아는 그런 투박함이 좋았다. 그녀는 식사 자리에서 은연중에 수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피하는 데 익숙해졌고 철저한 더치페이에도 익숙해졌다. 준혁이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운운할 때면 그녀는 자신의 보너스나 야근 수당 같은 것들을 농담처럼 가볍게 포장해 숨기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상대를 향한 존중이라고 생각했다. 반차 결제를 올리자 부장님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쓱 쳐다보고는 결제 서류철을 덮었다.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부장님이 물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수아는 수첩을 덮으며 대답했다. 잠깐 들여다보고
저녁에 와서 수정본 메일로 보내놓겠습니다. 부장님은 아주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이런 일일수록 처음부터 선을 잘 그어놓고 상황을 봐야 해. 수아는 그때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부장님이 말을 멈췄던 이유도 그 말에 담긴 뼈있는 조언도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 병원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벽 쪽에는 지친 기색의 보호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수아는 병원 1층 의료기기 상가에서 30만 원짜리 고급 영양제를 사서 쇼핑백을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 될 사람 김태식이었다. 아버지 김태식은 눈을 감은 채 흑빛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이불 밖으로 늘어진 왼쪽 손등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침대 옆에는 시어머니 될 사람, 62살의 이영숙이 소매 끝이 반질반질하게 달아빠진 누런 솜점퍼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수아를 보자마자 영양제 쇼핑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수아의 어깨에 걸린 가방부터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이고, 시어머니는 비꼬듯 말끝을 길게 느렸다. 비싼 명품 가방 멜 돈은 다 있으신가 보네. 수아는 병실 문턱에 선 채로 손가락에 힘을 꽉 주었다. 다인실 병실 안에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소리를 듣고 일제히 이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창가에 서 있던 준혁이 서둘러 다가와 쇼핑백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엄마, 수아 일하다 말고 반차 내고 온 거야, 준혁이 말했다. 이거 여기다 둘게.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이번엔 수아의 구두를 노려보았다. 수아는 오늘 병원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크게 울릴까 봐 평소 출근할 때 신던 하이힐 대신 굽이 낮은 로퍼로 일부러 갈아 신고 온 참이었다. 어머니, 아버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수아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어떻긴 뭐가 어때? 몸 반쪽은 꼼짝도 못하고 밥도 남이 떠먹여줘야 하고 대소변도 남이 다 치워줘야 하는데 인생 참 사람 쓰러지고 나니까 누가 진짜 내 식구인지 딱 표가 나네. 수아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치켜들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영감 몸이나 닦아줄 수 있겠어? 기저귀를 갈 줄을 아냐? 새벽에 자다 깨서 몸을 뒤집어줄 줄을 아냐?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 앉아 팬대나 굴릴 줄 알지? 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쇼핑백만 만지작거렸다.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날 뿐 그는 끝내 단 한마디도 나서서 막아주지 않았다. 수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준혁을 쳐다보며 예전처럼 그가 중간에서 엄마, 그만해라며 상황을 무마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웅얼거리는 신음소리를 냈다. 시어머니는 즉각 허리를 숙여 얼굴을 들이밀며 방금 전과는 딴판으로 사근사근한 목소리를 냈다. 아이고, 여보. 어디가 아파? 이것 봐, 며느리 왔잖아. 어머니 수아는 목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입을 뗐다. 저랑 준혁 씨, 아직 혼인 신고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더니 음침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연말이면 도장 찍을 거 아니야? 여자란 자고로 시댁에 마음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하루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그게 뭐 대수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에는 2초간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제야 준혁이 수아의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죽여 말했다.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 내가 좀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 수아는 그의 여벌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전화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면 양쪽 직장에서 적당히 가까운 투룸 전세를 구하자고 보증금은 둘이 모은 돈에 모자라면 은행 대출을 조금 받으면 된다고 다정하게 말했었다. 그때 그는 천천히 하자, 너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었다. 병실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수아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깨에서 가방을 내려보고자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수건을 집어들었다. 아버님 입가에 침이 좀 고였네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말리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지켜보기만 했다. 수아는 허리를 굽혀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입가를 닦아냈다. 환자의 피부는 얇고 서늘했으며 순결에서는 지독한 약 냄새가 났다. 병상에 누운 노인을 돌봐본 적 없는 수아의 손놀림은 어설펐고 수건이 아버지의 턱에 잘못 스치자 시어머니는 대뜸 혀를 쯧쯧 찼다. 거봐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지? 요즘 젊은 여자들은 돈 쓸 줄만 알지 할 줄 아는 게 없어. 준혁이 마지못해 넘막 하고 불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너무도 기어들어가는 소리라 허공에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수아는 병원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다. 시어머니에게 마실 물을 떠다 바치고 간호사실에 가서 환자 주의사항을 대신 물어보고 준혁과 함께 1층 식당가에 내려가 저녁 도시락을 사왔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시어머니는 제일 먼저 뜨끈한 국물을 준혁의 앞으로 밀어주었고 밥은 자기 앞으로 챙긴 뒤 수아의 존재를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일회용 나무젓가락 한 쌍을 수아의 손 근처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먹어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집안이 지금 널 손님 대접할 처지가 못 된다. 수아는 밑반찬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다. 간이 너무 짜서 혀끝이 다 얼얼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국물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준혁은 택시 승강장까지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고 차가운 밤바람에 그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수염은 듬성듬성 자라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어 그는 정말로 지쳐 보였다. 수아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그의 목에 한 바퀴 감아주었다. 너 밥 잘 챙겨 먹어 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준혁은 그녀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찼다. 수아야, 그가 누가 들을세라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아빠가 저러시니 엄마 혼자서는 절대 감당 못해 간병인 하루 일당이 장난이 아니야. 한 달치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 지금 집안 경제 사정이 너무 힘들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분간 낮에는 간병인 쓰고 밤에는 너랑 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봐. 병원비가 정 모자라면 내가 먼저 내 통장에서 좀 빌려줄 수도 있어. 준혁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병원 입구를 오가는 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를 잡았던 손가락의 힘을 슬며시 풀었다. 돈 빌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준혁이 말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혼인신고하는 거 우리 아빠 병세 좀 안정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네. 지금 상황에 예식장 잡고 결혼식 올리는 것도 남들 보기 참 우스운 꼴이잖아. 수아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연말 혼인신고는 3달 전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정한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퇴근 후 틈틈이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고 남몰래 예식장 대관료도 알아본 데다 청첩장을 돌릴 직장 동료 명단까지 다 짜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위층 병실에는 여전히 쓰러진 환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타이밍에 자신의 실망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럼 당연하지. 수아는 짐짓 차분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아버님 건강 회복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지. 준혁은 갑자기 그녀를 와라 끌어안았다. 아주 숨이 막힐 정도로 꽉 마치 자기를 도와주어 고맙다는 뜻 같기도 했고 그녀가 자기 곁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려는 몸짓 같기도 했다. 고마워, 수아야. 준혁은 그녀의 어깨에 턱을 파묻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속 깊게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수아는 병원 입구에 선 채로 그를 마주 안아주지는 않았다. 준혁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지자 병원 입원 병동 2층 창가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창문 뒤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 탓에 시어머니의 표정까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기분 좋게 실룩이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후 2주일 동안 준혁은 수아와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
첫 번째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수아는 준혁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이고 싶어 병원 근처에 자그마한 식당을 예약해 두었다. 하지만 준혁은 전화로 아버지가 밤만 되면 짜증을 심하게 내셔서 도저히 병상을 비울 수가 없다고 했다. 두 번째는 일요일 오후였다. 수아는 자신이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잠깐 쉬게 해드리겠다고 자청했다. 준혁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자기 어머니는 남이 환자 몸에 손대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다고 대답했다. 수아는 월세방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위에 결혼식장 팸플릿을 펼쳐놓은 채 되물었다. 어머니가 나보고 남이라고 하셔? 전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혁이 병실 복도 쪽으로 걸어나간 듯 목소리가 훅 낮아졌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른들 말씀하시는 게 다 그렇지 뭐. 솔직히 너 아직 혼인 신고도 안 했는데 병원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근데 저번 병실에서는 나더러 며느리라고 하셨잖아. 그건 엄마가 마음이 급해서 막 내뱉으신 거고. 준혁이 타일르듯 말했다. 수아야, 내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줘. 나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 수아는 팸플릿을 탁 덮었다. 종이 단면이 손가락을 스치고 지나가며 하얗게 긁힌 자국을 남겼다.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바쁠 텐데 끊어. 세 번째는 수아의 생일 당일 저녁 약속을 준혁이 일방적으로 파투낸 일이었다. 수아는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40분을 기다렸고 리터가 세 번째로 다가와 주문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을 때쯤에야 준혁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아빠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 생일 선물은 나중에 꼭 챙겨줄게. 수아는 화면에 뜬 그 문장들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응, 알았어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그 레스토랑이 2달 전부터 예약금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준혁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예전에 준혁이 예쁘다고 칭찬했던 그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약해둔 케이크를 포장해 집으로 가져와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잘라 먹고 나머지는 전부 냉장고에 밀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속 케이크 겉면의 생크림은 볼품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숟가락으로 한 입 퍼 먹어보니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느끼하고 달았다. 그 시절, 수아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서운함과 불쾌감을 그저 병간호에 지친 보호자들의 예민함 탓으로 돌리려 애썼다. 집에 거동 못하는 중환자가 있으면 식구들 누구나 신경이 곤두서기 마련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심지어 퇴근 후 인터넷으로 장기요양 환자 간병 꿀팁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보았고 유용한 간병 후기 글들을 여러 개 스크랩해 두기까지 했다. 어차피 나중에 도장 찍고 결혼하면 다 알아둬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수요일 오후가 닥치기 전까지는 오후 3시 회의실에는 프로젝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수아는 스크린 앞에 서서 다음 분기 홍보 캠페인 기획안을 클라이언트에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허공을 갈랐다. 클라이언트 측 책임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배석한 부장님의 얼굴에도 흡족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안내 데스크를 보던 여직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왔다. 수아 팀장님의 직원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다급하게 귓속말을 했다. 저기 1층 로비에 팀장님 가족이라는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오셔서 지금 완전 난리가 났어요. 수아의 손에서 포인터 불빛이 멈칫했다. 클라이언트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부장님이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의 손에서 포인터를 넘겨받았다. 뒷부분은 제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장님이 눈짓을 하며 말했다. 가서 상황 보고 와. 수아는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로 덧댄 벽면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준혁을 통해 온갖 불만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설마 자기 직장까지 대놓고 쳐들어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앙칼진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박수아 어딨어?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시아버지가 병상에 자빠져 누워있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낯짝 빳빳하게 들고 회사를 다녀. 천장이 높은 건물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쨍쨍거리는 그 목소리가 흉하게 메아리쳤다. 시어머니는 식당에서나 두를 법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귓바퀴에 대충 쓸어 넘긴 채 낡아빠진 등산화를 신고 안내 데스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보안 요원 2명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행여나 무슨 트집이라도 잡힐까봐 함부로 몸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목소리 좀 낮추시라고 쩔쩔매고만 있었다. 아주머니, 여기 업무 공간입니다. 일단 방문증부터 끊으세요. 방문증은 얼어 죽을. 내가 걔 시어머니다. 시어머니는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쾅쾅 내리쳤다. 우리 아들내미가 전현 하나 잘못 만나서 얼마나 피가 마르고 있는데. 계집애가 시집갈 나이 찼으면 당장 집구석에 기어 들어와서 노인의 병수발이나 들 것이지 어디서 매일같이 밖으로 쏘다니고 지랄이야. 로비에는 이미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 중이었다. 타 부서 직원들, 택배기사,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수안의 팀 동료 몇몇까지. 겉으로는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면서도 다들 곁눈질로 이쪽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살피고 있었다. 수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두 손을 꽉 쥐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간신히 힘을 주어 불렀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일단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죠. 시어머니는 수아를 발견하자마자 먹잇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두 눈에 도끼를 번뜩였다. 그녀는 다짜고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수아의 손목을 콱 낚아챘다. 나가서 말하긴 뭘 나가서 해? 너 지금 당장 나랑 집으로 가. 시어머니의 악의 힘은 엄청났다. 뭉툭하고 떼낀 손톱이 수아의 연한 살을 파고들었다. 수아가 통증에 하고 짧은 비명을 내뱉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아주머니, 이거 놓으세요. 수아는 이를 꽉 깨물고 낮게 경고했다. 여기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가 뭐 어때서? 시어머니는 수아의 팔을 회전문 쪽으로 억지로 잡아 끌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라고 해.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다들 알아야지. 우리 준혁이는 지 애비 혼자 돌보느라 허리가 휘어지게 생겼는데 너는 며느리라는 게 엉덩이 따뜻한 데 앉아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찔리지도 않냐? 수아가 신은 구두가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에서 삐끗했다.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화들짝 놀라 손을 뻗어 부축하려 했으나 불똥이 튈까봐 섣불리 다가오지는 못했다. 저 아주머니 아들인 준혁 씨랑 아직 혼인 신고 안 했습니다. 수아가 소리쳤다. 아주머니, 당장 손 놓으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더욱 악을 썼다. 혼인 신고 안 하면 남이냐? 도장 안 찍었으면 넌 노인네가 병상에 누워서 똥오줌 못 가려도 콧노래 부르며 구경만 할 심산이냐? 똑똑히 들어.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건 그 집안 귀신이 되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당장 배워. 내 시아버지 혼자서 대소변도 못 가려서 24시간 간병 붙어야 해. 당장 사표 던지고 나 따라와서 기저귀 가는 법부터 몸 닦는 법까지 싹 다 배워. 구경꾼들 사이에서 헉하는 헛바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둥 뒤에 숨어 눈치를 보던 같은 팀 막내의 눈동자에 놀라움과 동정심이 뒤섞여 있는 것을 수아는 똑똑히 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수치심이 끓는 물처럼 목줄기를 타고 얼굴로 확 달아올랐다. 그녀라고 일하면서 진상 클라이언트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었다. 밤새워 짠 기획안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며 쌍욕을 들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녀가 자신의 땀과 눈물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온 그녀만의 요새였다. 오로지 완벽한 데이터와 치열한 프레젠테이션만으로 쟁취해낸 팀장 자리였다.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신성한 1층 로비 한복판에서 그녀의 직함 뒤에 대소변과 병수발이라는 오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 버린 것이다. 수아는 시선 아래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억센 손가락이 파고든 자리가 이미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다. 불현듯 병원 복도에서 준혁이 불이 엄마가 넌 남이라서 간병하는 거 불편해하셔라고 내뱉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내 생일날 혼자 덩그러니 앉아 마셨던 얼음장 같던 생수 한 잔, 전셋집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중에 상황 봐서라며 말끝을 흐리던 준혁의 옹졸한 표정. 이 모든 파편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던 하나의 올감이었다. 수아는 반대쪽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아주 우악스럽게 꺾어버리듯 떼어냈다. 아주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발음 하나하나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명확했다. 첫째, 저랑 아주머니 아들은 혼인신고 안 했고요. 법적으로 전 당신 며느리 아닙니다. 둘째, 당신이 지금 저지른 짓은 명백한 영업방해이자 폭행입니다. 여기서 1초라도 더 소리 지르시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로비 안을 채우던 소음도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는 더 높은 데시벨로 발악하기 시작했다. 경찰. 이 호로잡년이 진짜. 우리 준혁이가 널 어떻게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경찰을 불러? 수아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분노로 손가락이 덜덜 떨려 첫 번째 지문 인식은 실패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잠금을 풀고 키패드를 눌렀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일일이 맞죠? 수아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 광화문 5 오피스텔 1층 로비인데요.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난동을 피우고 제 팔을 꺾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좀 빨리 보내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더니 입에 담기도 힘든 상스러운 쌍욕을 한 바가지 내뱉고는 회전문 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뺑소니 치듯 도망갔다. 보안 요원들이 반사적으로 두어 걸음 쫓아갔지만 이내 멈춰서서 수아의 눈치를 살폈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을 묻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아는 주소와 자신의 신적 사항을 건조하게 불러주었다. 마치 클라이언트와 다음 미팅 일정을 확인하는 것 같은 차분한 톤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휴대전화를 쥔 손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제 내려왔는지 부장님이 수아의 곁으로 다가와 구경꾼들의 시선을 등방패처럼 가려주었다. 일단 회의실 옆 휴게실로 좀 들어가 있어 부장님이 지시했다. 데스크 직원은 방금 전 상황 CCTV 영상 싹 다 백업해 두고 보안팀은 이따 경찰 도착하면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세요. 수아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작은 휴게실 안에는 원형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수아가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주저앉자 부장님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 그녀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수아의 벌겋게 부어오른 손목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병원 가서 상해 진단서라도 하나 끊어둘래? 아닙니다. 수아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손목을 감췄다. 그냥 긁힌 것뿐이에요. 부장님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휴게실 벽 너머로는 클라이언트와의 프레젠테이션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누군가 그녀를 대신해 마이크를 잡고 기획안을 설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두꺼운 방음벽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였다. 준혁의 전화였다. 수아는 액정을 3초간 가만히 노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너 지금 어디야? 준혁의 목소리는 잔뜩 다급했다. 우리 엄마가 방금 나한테 울면서 전화하셨는데 내가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이겠다고 했다며? 수아는 소매를 걷고 멍이 들기 시작한 손목에 긁힌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내 어머니가 내 직장 1층 로비까지 찾아와서 온갖 행패를 부렸어. 내 손목을 꺾으면서 당장 사표 쓰고 너네 집 들어가서 내 아버지 병수발이나 들라더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혁은 그녀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많이 놀라지는 않았는지 따위는 묻지도 않았다. 엄마도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홧김에 그러신 거지. 준혁이 변명하듯 말했다. 아빠 퇴원하시면 진짜 집에 돌볼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넌 남들 다 보는 데서 꼭 경찰까지 불렀어야 속이 시원하냐? 내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수아는 종이컵을 테이블 바깥쪽으로 슥 밀어냈다. 종이컵 바닥이 긁히며 탁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김준혁 그녀는 3년을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화를 내며 부른 적 없던 그의 이름 석자를 차갑게 내뱉었다. 너 내 엄마가 우리 회사 찾아온 거 알고 있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준혁은 즉각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말의 속도는 방금 전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다. 노인네가 버스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려? 내 엄마는 우리 회사 주소를 정확히 알고 찾아왔어. 수아가 말했다. 난 한 번도 우리 회사 건물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수학이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몇 초 뒤 준혁이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휴, 내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했었나 보지? 수아야, 지금 누가 주소 알려줬는지가 중요해. 일단 경찰 신고한 것부터 취하하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해. 노인네가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라도 받으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신단 말이야. 수아는 손목을 살짝 들어 올려보았다. 붉었던 자국은 어느새 검푸르게 멍이 들어 있었다. 죄송하다고 하라고 그녀가 되물었다.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고 좋게 말씀드려. 준혁이 은근슬쩍 목소리를 깔았다.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하고 한 식구 될 사이인데 여기서 일 더 크게 만들면 나보고 중간에서 어쩌라는 거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나도 무겁고 느려져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칼에 베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때 휴게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데스크 직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며 경찰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수아는 전화기 너머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다. 나 지금 진술서 쓰러 가야 해요.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해. 박수아, 준혁이 갑자기 발작하듯 언성을 높였다. 내가 진짜 경찰들한테 우리 엄마 조사하라고 넘겨버리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 수아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그녀는 의자의 등받이에 기댄 채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휴대전화를 엎어두었다. 몇 초 뒤 그녀는 다시 전화를 뒤집어 통화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경찰이 상황을 물을 때 수아는 단 한마디도 과장하지 않았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이 업무용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방가와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으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결박하고 직장에서의 퇴사를 강요했다고 무미건조하게 진술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과 보안 요원이 증인으로 나섰고 고화질 CCTV 녹화본도 확보되었다. 경찰이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 묻자 수아는 말없이 부장님을 쳐다보았다. 부장님은 짧게 한마디만 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수아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일단 사건 접수만 해주세요. 만약 그 여자가 다시 제 직장 근처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그때는 정식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회사로 돌아가 야근을 하지 않았다. 부장님은 그녀의 등을 떠밀며 무조건 퇴근하라고 지시했고 기획안 마무리는 팀원들이 알아서 수습하기로 했다. 택시를 타고 마포에 있는 월세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적막했다. 현관 센서 등이 고장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전구를 갈아 끼울 여유조차 없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구두를 벗다가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립스틱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가 구석벽에 처박혔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준혁이 남긴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메시지들이 폭탄처럼 쌓여 있었다. 우리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기 직전이다. 넌 피도 눈물도 없냐? 이제 속이 시원해? 수아는 불도 켜지 않은 컴컴한 현관에 선 채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통화, 신호음만 가다 끊어졌다. 두 번째 통화, 역시 받지 않았다. 세 번째 통화, 안내 음성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통화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이라는 헛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내려는 듯 맹렬하게 다이얼을 돌렸다.
10번이 넘어갈 때쯤 그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고 30번이 넘어갔을 때는 무릎의 감각이 사라져 있었다. 37번째 신호음 역시 허무한 기계음만을 뱉어낼 뿐이었다. 수아는 바닥에 휴대전화를 던져놓았다. 액정의 푸른 빛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다. 천장에서 짓누르듯 내려앉은 어둠 속에서 침대 옆 좁은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노트북 한 대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지난번 준혁이 그녀의 자취방에서 자고 갔을 때 깜빡하고 챙겨가지 않은 녀석이었다. 칙칙한 검은색 외관에 건설 현장 안전 교육 이수증 스티커가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구형 노트북. 그녀가 가져가라고 2번이나 재촉했지만 준혁은 귀찮다며 다음에 올 때 가져가겠다고 미뤄두었던 것이었다. 수아는 그 노트북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타인의 전자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니까. 그녀는 평소 준혁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알림이 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늘 이해심 많고 쿨하며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옭아매고 살았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시어머니 될 여자가 회사 로비 한가운데 서서 자기 아들의 병수발을 들라며 악을 써댔다. 준혁의 첫마디는 여자친구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엄마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탓하며 사과하라는 종용이었다. 수아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 상판을 열어젖혔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환하게 켜졌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생일 4자리를 쳤다.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가며 바탕화면이 열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 사소한 디테일에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두다니 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소름이 끼쳐 손등에 소름이 돋을 뿐이었다. 웹브라우저 창은 닫히지 않은 채 그대로 띄워져 있었다. 최근 검색어 목록이 화면 가득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여자친구 자진 퇴사하게 만드는 법. 결혼 전 여자친구 재산조회 현금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법. 중풍 환자 간병인 한 달 비용. 고연봉 아내 결혼 후 경제권 가져오는 법. 부모님 명의 빌라 결혼 후 재산 분할 방법. 수아의 손가락이 터치패드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좁은 방 안에는 냉장고 모터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 활자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마치 생판남이 짜놓은 음모론을 구경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름 끼치는 계획에 tak이 든 명백히 그녀 자신이었다. 그때 화면 우측 하단에서 카카오톡 PC 버전 알림창이 뿅 하고 튀어올랐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준혁아, 그 미친년이 오늘 진짜로 경찰에 전화를 걸더라. 그딴 독사 같은 년이 나중에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퍽이나 시부모 알기를 하늘같이 알겠다. 수아는 곧바로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을 당긴 채 몇 초간 호흡을 가다듬은 뒤 채팅방 창을 최대 크기로 키웠다.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자 빼곡하게 쌓인 대화 내역이 쏟아져 내렸다. 시어머니가 쏟아낸 음성 메시지 변환 텍스트와 장문의 카톡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었고 준혁의 답장은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목적은 너무나도 뚜렷했다. 엄마, 너게 무조건 꽉 잡고 있어야 해. 걔 회사 그만두고 들어앉으면 우리 집안에 공짜로 부려먹을 사람 하나 생기는 거잖아. 간병인이 한 달에 몇백인데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준혁, 엄마, 일단 너무 성급하게 몰아붙이지는 마요. 걔 회사 쪽 일 당장 그만두기 힘들단 말이에요. 엄마, 그만두기 힘든 게 어디 있어? 계집애가 밖에서 푼돈 좀 벌어오는 게 무슨 대수라고? 걔가 너보다 월급 좀 더 많다며? 일단 걔가 모아둔 돈부터 싹 다 끌어내. 혼인신고할 때 예식장 잡내 전세 보증금 내내 하면서 핑계대고 처갓집에서도 돈 좀 보태라고 해. 내 아빠 사채 빚쟁이들 몰려오게 생겼는데 체면이 밥 먹여줘. 준혁, 알았어요. 걔가 좀 물러터지고 맹해서 제가 잘 구슬리면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엄마, 걔 저번에 병원 올 때 가방 맨 거 보니까 비싼 거겠더라. 뒤로 꽁쳐둔 돈 꽤나 있을 테니 너 혼인신고할 때 바보같이 반반씩 나누지 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걔 돈도 우리 집 돈이야. 준혁, 엄마 걱정 마요. 걔가 워낙 바보같이 착해서
제가 알아서 잘 구워 삶아 놓을게요. 그 마지막 문장은 아주 짧았다. 하지만 수아는 모니터를 뚫어버릴 듯 그 문장을 아주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지도 않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노트북을 때려 부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 들어간 뒤 세면대를 양손으로 짚고 왈칵 구역질을 쏟아냈다. 저녁 내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아 텅 빈 위장에서는 쓰고 시큼한 위액만 찔끔 올라올 뿐이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다. 세면대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물소리가 요란하게 화장실 안을 채웠다. 그녀는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았다. 두 손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이 마치 깨진 유리창 파편처럼 하나둘씩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준혁의 본가 근처에 데이트하러 갔던 날, 그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 여자가 학벌이 너무 좋거나 연봉이 너무 높으면 기가 세다고 싫어하실 테니 나중에 천천히 인사드리자고 했다. 그때 수아는 내가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깐깐하게 구냐며 웃어넘겼다. 준혁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난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게 싫어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었다. 이후 데이트 비용을 철저하게 절반씩 나눌 때마다 그는 입버릇처럼 남녀평등을 부르짖었다. 수아는 여자 쪽의 경제적 부담을 당연시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꽤나 깨어있는 사고방식이라 여기며 높이 평가했었다. 자신이 지독한 감기 몸살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밤, 홀로 수액을 맞으며 준혁에게 카톡을 보냈을 때 그는 나 오늘 야간 현장 감리 떨어져서 절대 못 가 푹 쉬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유자차라도 사서 마셔라고 답장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전복죽 하나를 달랑 사들고 와서는 보호자 의자에 15분쯤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가 엄마 전화를 받고 훌쩍 떠나버렸다. 수아는 그때도 건설 현장이 으레 바쁘지, 이 남자도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까 하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합리화했었다. 혼인신고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괜찮은 전세 매물이 나왔다고 링크를 보낼 때마다 준혁은 우리 엄마가 지금은 집값 꼭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네라며 말을 돌렸다.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할 때마다 아빠 건강이 좀 나아지시면 하자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재산을 온전히 자기 집구석으로 흡수할 완벽한 타이밍을 재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이다. 수아는 화장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의 한기가 수면 바지를 뚫고 무릎까지 전해졌다. 요란하게 쏟아지던 수돗물을 잠그자 방 안은 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노트북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그 모든 검색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여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사해 넣었다. 그리고 회사 보안팀의 요청에 받은 시어머니의 1층 로비 난동 CCTV 영상 파일이 담긴 이메일을 부장님에게 재전송하며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표정은 철가면을 쓴 듯 차가웠고 오직 아래 십술에만 꽉 깨문 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마침내 준혁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아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 수신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신호음이 끊어지자마자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아까는 경황이 없었어. 우리 엄마가 오늘 신경이 많이 날카로우셔서 실수하신 거니까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줘. 내일 우리 집으로 잠깐 와. 엄마가 너랑 차분하게 얘기 좀 하고 싶으시대. 수아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잠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열고 내일 출근할 때 입을 정장을 꺼내 들었다. 짙은 남색의 재단이 날렵하게 떨어진 그녀가 작년 기획팀장으로 승진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산 가장 비싼 옷이었다. 그녀는 정장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평소에 잘 바르지 않던 짙은 색 립스틱과 진주 귀걸이까지 세팅해 두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침대 끝에 걸터앉아 멍들기 시작한 자신의 손목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터오고 창밖으로 쓰레기 수거차가 후진하는 요란한 경고음이 들려올 무렵 그녀는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풀메이크업을 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증거를 복사해둔 노트북을 쇼핑백에 쑤셔 넣던 중 책상 한 구석에 말라비틀어진 생일 케이크 조각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 케이크 상자를 미련 없이 종량제 봉투에 처박고는 입구를 꽉 묶어버렸다. 준혁의 본가는 서울 외곽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빌라 단지였다. 승강기조차 없는 칙칙한 계단, 구석에는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고 계단 모서리는 시커멓게 닳아 있었다. 수아는 그동안 늘 이 건물 1층 입구까지만 와봤을 뿐 그들의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낡은 철문 앞에 서서 주저없이 초인종을 꾹 눌렀다. 문 안쪽에서 슬리퍼를 질질 끄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틈 사이로 수아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찰나의 경계심이 스쳤지만 이내 뱀처럼 교활한 웃음을 억지로 지어 보였다. 아이고, 우리 수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철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제는 이 애미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몹쓸 짓을 했지 뭐니? 얼른 들어와. 내가 아침 밥상 뜨끈하게 차려. 됐습니다. 수아는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노트북을 꺼내 앞으로 들이밀었다. 이거 준혁 씨 노트북인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엉겨붙어 있던 가식적인 웃음이 쩍하고 갈라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선뜻 받아 들지 못했다. 그딴 걸 여기까지 왜 들고 와? 시어머니가 뾰족하게 물었다. 제 자취방에 두고 갔더라고요. 수아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덕분에 아주머니랑 아드님이 제 뒤에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셨는지 카톡 대화 내용 아주 잘 구경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옆집 철문이 빼꼼 열리며 이웃 주민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험악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슬그머니 문을 닫았다. 수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무시하고 노트북을 현관 신발장 위에 보란듯이 쾅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그 안에 있던 카톡 대화 기록, 제가 이미 싹 다 백업해놨습니다. 앞으로 아주머니든 김준혁이든 제 회사나 집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제 직장 동료들한테 연락이라도 하는 날엔 그 자료들 몽땅 들고 경찰서랑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갈 겁니다. 어제 1층 로비에서 깽판 치신 CCTV 녹화본도 회사 법무팀에 넘어갔고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시커멓게 죽어 들어갔다. 내가 감히 남의 물건을 훔쳐봐. 시어머니가 이빨을 꽉 깨물며 으르렁거렸다. 그래놓고 어디서 잘 배운 집안 자식이라고 행세를 해? 수아는 턱을 치켜들고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주머니, 절 공짜 간병인의 마이너스 통장 취급하면서 등골 빼먹으려고 수작 부리실 때는 예의니 교양이니 그런 거 따지지도 않으셨잖아요. 박수아 시어머니가 신발장 앞으로 한 걸음 튀어나오며 본색을 드러냈다. 너 뭐 기껏해야 돈 몇 푼 더 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늑다리 여자랑 도장 찍어주겠다고 한 건 순전히 불쌍해서 걷어주려 한 거야? 너 올해 29이지? 내일 모레 30인 노처녀가 이제 와서 파혼하면 어디 가서 멀쩡한 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그 폭언을 듣는 순간 수아는 참지 못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분노가 아니라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정말로 자신을 구원자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수아는 조소 섞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드님이 절 걷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네 집구석 사채 빚이랑 전신마비 노인네 똥오줌 치우는 노동력을 저한테 통째로 떠넘기려고 작정을 한 거잖아요. 안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침부터 누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무도 안 왔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현관 앞까지 걸어 나온 상태였다. 목이 다 늘어난 후줄근한 티셔츠에 잠에서 덜 깨어 퉁퉁 부은 얼굴을 한 준혁은 수아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이내 신발장 위에 놓인 자신의 노트북을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너, 그거 다 봤어? 준혁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수아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며 짧게 대답했다. 어이 싹 다 봤어.
준혁이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아들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봤으면 뭐 어쩔 건데 시어머니가 악다구니를 썼다. 시댁이 기울면 며느리가 당연히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게 도리 아니야? 내가 우리 준혁이를 털끝만큼이라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 고통은 같이 짊어져야지. 수아는 시어머니와 말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에 숨어있는 준혁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대답해봐, 수아가 물었다. 너도 내 엄마랑 똑같은 생각이야? 준혁은 차마 수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깔았다. 내가 널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집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그래? 한 달 200만 원이 넘는 간병비에 병원비에 사채비까지 전부 내 목을 조르잖아. 넌 나보다 연봉도 높고 결혼해서 한 식구가 되면 어차피 내 돈이 내 돈 되는 건데 조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그래서 나한테 사표 던지게 만들 국리나 검색하고 있었니? 수아가 매몰차게 찔렀다. 준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건 그냥 인터넷에 쳐보기만 한 거야. 내가 맹하고 호구 같아서 구워 삶기 쉬울 거라고 답장한 건 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도 그냥 키보드가 미끄러져서 친 거니? 준혁의 굵은 목을대가 불안하게 요동쳤다. 시어머니가 입 다물고 있으라는 듯 아들의 옷자락을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겼다. 수아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다. 복도에 깨진 창문 틈새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파고 들어와 그녀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이 찌질한 남자 앞에서 더 이상 단 1분 1초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뼈저린 깨달음이 몰려왔다. 3년이라는 연애의 끝이 고작 비겁한 도망조차 제대로 못하는 변명뿐이라니. 그녀는 명품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노트북 옆에 툭 던졌다. 이 안에 우리 연말에 혼인 신고하려고 준비해두던 인감이랑 등본 복사본, 그리고 내가 내 방에다 처박아둔 카드 영수증 쪼가리들 다 들어있어. 수아가 건조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아있는 내 물건들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 2번 다시 찾으러 오는 일 없을 테니까. 준혁이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수아야, 우리 3년을 만났어. 이렇게 한순간에 무자비하게 끝내버릴 수는 없잖아. 맞아. 수아는 보란듯이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어제 경찰관 앞에서 너랑 내 엄마를 철창에 쳐넣는 대신 오늘 내 발로 여기까지 행차해서 그 쓰레기 같은 노트북 챙겨다 준 거야? 그 3년치 정 때문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어디서 누굴 협박질이야? 내가 파혼한 주제에 밖에서 우리 집안 욕이라도 짓거리고 다닐 줄 알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시부모 똥기저귀 치우기 싫어서 도망친 표독스러운 년이라고 너만 손가락질 받을 텐데. 수아는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려다 말고 우뚝 걸음을 멈췄다. 맞아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저도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그녀는 녹슨 계단 난간을 짚은 채 어깨너머로 시어머니를 흘겨보았다. 근데 아주머니가 어제 우리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그 생쇼를 하신 덕분에 이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졌네요. 어차피 제 회사 사람들 싹 다 들었거든요.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한 생판남인 아가씨한테 직장 때려치우고 시아버지 병수발이나 들라고 발악하던 미친 여자가 누군지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쏘아붙일 말씨를 찾지 못했다. 수아는 낡은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코를 찌르는 곰팡내 나는 복도를 지나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그녀의 굽낮은 로퍼가 시멘트 바닥과 부딪히며 경쾌한 파열음을 냈다. 1층 입구를 빠져나갈 무렵 위층에서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준혁을 쥐어 패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너는 컴퓨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년한테 그걸 다 들켜서 이 사단을 만들어놔. 준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회사로 복귀한 수아는 가장 먼저 부장실로 향했다. 문이 반쯤 열린 부장실 안으로 들어가 수아는 어제 로비에서 일어난 난동부터 오늘 아침 노트북 반환까지의 모든 정황을 가감없이 보고했다. 자신이 노트북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간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카톡 내용을 굳이 감정적으로 부풀려 포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캡처본이 담긴 파일과 1층 CCTV 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뒤 가해자 측이 다시 직장에 나타나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건조하게 요청했다. 몇 장의 카톡 캡처본을 쓱 훑어보던 부장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내뱉은 공짜 식모라는 단어에서 시선이 멈추더니 부장님은 태블릿을 신경질적으로 뒤집어 엎었다. 수아야, 부장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너 진짜 천운을 타고난 줄 알아? 저런 시궁창 같은 집안에 발들였으면 그날로 생지옥이야. 수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린 두 주먹을 꽉 쥐었다. 허리만큼은 꼿꼿하게 세웠다. 부장님이 책상을 돌아 나와 수아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런 집구석은 상종을 안 하는 게 답이다.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 보안팀이랑 데스크에 특별 지시 내려서 그 미친 아주머니 그림자라도 보이면 즉시 112에 신고하라고 할 테니까. 클라이언트들한테는 그냥 개인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내가 적당히 둘러댔으니 업무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거야. 수아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지막 감사 인사를 내뱉을 때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고 말았다. 부장님은 그녀의 처참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애써 모른 척하며 곽티슈를 슬며시 밀어줄 뿐이었다. 오늘 그냥 오후 반차 달아줄 테니 일찍 들어가 봐이 부장님이 말했다. 근데 정일에 파묻혀서 있고 싶으면 계속 앉아 있어도 좋고. 선택은 내가 해. 수아는 결국 자리로 돌아와 어제 난동 탓에 중단되었던 기획안 수정 작업을 악착같이 끝마쳤다. 해가 저물고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길에 오를 무렵 팀 막내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수아의 책상 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팀장님, 어제 저희가 다 봤어요. 팀장님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힘내세요. 잔뜩 긴장한 후배의 어설픈 위로를 보며 수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너도 나중에 회사든 바뀌든 누가 널 부당하게 깎아내리려 들면 무조건 내 자신부터 지켜내야 해. 그날 밤 퇴근하고 텅 빈 자취방으로 돌아온 수아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뎁을 열어 장문의 글을 써 내려갔다. 글 안에 준혁의 실명이나 시어머니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 그저 교제 3년 차, 연말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시아버지의 뇌졸중 발병 직후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회사 로비에서 멱살을 잡히며 퇴사하고 병수발이나 들어라라는 폭언을 들은 사건의 전말을 담담하게 폭로했다. 법적 며느리도 아닌 여자친구를 노예 취급하며 월 200만 원이 넘는 간병비와 사채 빚을 떠넘기려 한 정황, 그리고 뒤통수를 치며 여자친구의 재산을 갈취하고 퇴사를 종용하려 했던 모자에 소름 끼치는 카톡 대화 내용까지. 첨부 파일은 단 한 장이었다. 회사 CCTV 화면을 캡처한 로비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삿대질을 해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물론 얼굴이나 신상은 철저히 모자이크 처리했다. 글 작성을 마친 수아는 글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나 회사 클라이언트 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3번이나 꼼꼼하게 검수했다. 쌍욕을 섞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스러운 문장도 배제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미리 포기하고 호구처럼 목줄을 넘겨주는 것인 줄로만 착각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른 그녀는 스마트폰을 식탁 구석에 던져두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수세미로 컵을 닦아내자 비누 거품이 하수구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갔다. 거실 식탁에 엎어둔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을 뿜어냈지만 그녀는 당장 확인하지 않았다. 마지막 접시를 건조대에 올려놓고 나서야 고무장갑을 벗고 물기를 닦으며 다가갔다. 좋아요, 댓글, 쪽지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와, 우리 친언니가 딱 저런 마인드 시댁에 속아서 시집갔다가 10년째 골병 들고 이혼 소송 중인데. 조상님이 도우셨네요. 식도 안 올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사표 쓰고 똥오줌 치우라니 진짜 양심 출타한 집안이네.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그쪽 집구석 빚이랑 병수발은 쓰쓰니 인생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런 쓰레기 마인드 장착한 남자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초성이라도 까야 하는 거 아님?
같은 직장 동료일까 봐 소름 돋는다. 수아는 신상을 캐묻는 자극적인 댓글들에는 일절 답글을 달지 않았다. 대신 계정 비공개 설정을 한층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반나절 만에 좋아요 수는 3,000개를 돌파했고 댓글은 600개를 훌쩍 넘겼다. 이른바 예비며느리 로빈 안동녀 사건은 다른 대형 여성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으로 빠르게 퍼날라졌다. 뒷모습과 건물 내부 인테리어를 보고 광화문 쪽 직장이 아니냐는 추측성 댓글이 달렸지만 수아는 철저히 침묵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아는 창밖으로 광화문 내거리에 꽉 막힌 퇴근길 차창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그녀는 신호음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야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아 야,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내가 다 미안해. 수아는 침묵을 지켰다. 우리 엄마가 일부러 너 엿먹이려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치신 건 절대 아니야. 준혁이 마른 기침을 뱉어냈다. 그냥 며칠 밤낮 병수발하시다 보니 이성이 마비되셔서 욱하신 거지. 너 커뮤니티에 올린 그 저격글 좀 당장 내려주면 안 될까? 우리 회사 사람들도 블라인드 다 본단 말이야. 지금 나 현장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너무 쪽팔려 죽겠어. 수아는 결제 서류 위에 얹어두었던 펜을 바닥에 탁 내려놓았다. 펜 속에 고여있던 잉크가 종이 위로 미세하게 튀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그녀가 싸늘하게 반문했다. 그럼 너랑 내 엄마가 카톡으로 내 재산 어떻게 빼돌리고 사표 쓰게 만들어서 어떻게 공짜 간병인으로 부려먹을지 작당 모의한 것도 이성이 마비돼서 홧김에 침타자니? 수학이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수아는 준혁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준혁이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될 때마다 그녀가 먼저 안달이 나서 나도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갖자며 비굴하게 퇴로를 열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혁이 마침내 폭발하듯 쏟아냈다. 그래, 내가 카톡으로 쓸데없는 소리 짓거린 건 인정할게. 근데 그건 엄마가 하도 옆에서 들들 볶아대니까 짜증나서 대충 맞장구 쳐준 것뿐이잖아. 너 진짜 내가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피 말리는 줄 알아? 아빠는 전신마비로 누워있고 엄마는 매일같이 멱살 잡고 늘어지고 집구석엔 사채업자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협박하는데 내가 장남으로서 미쳐버리지 않고 어떻게 배겨? 그럼 돈 주고 간병인을 써. 수아가 일축했다. 돈이 어딨어. 준혁이 신경질적으로 언성을 높였다가 흠칫하며 목소리를 깔았다. 너도 알잖아.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내 월급이 꼴랑 320만 원인데 전세 대출 이자 내고 병원비 내고 생활비 떼고 나면 뭐가 남아. 그건 빚을 진 너희 집안이 짊어져야 할 문제지. 내 알바 아니잖아. 우수아가 못 박았다. 그 한마디에 통화선 너머는 서늘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준혁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수아, 너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냐? 수아는 책상 위에 놓인 다음 분기 캠페인 기획안 표지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가며 단어 하나하나 클라이언트의 컨펌을 받아낸 핏물 같은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불현듯 깨달았다. 자신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독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기획안이 반려되면 철야를 해서라도 뜯어고쳤고 예산이 오버되면 가차없이 잘라냈으며 펑크가 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묻는 프로였다. 그런데 유독 김준혁 앞에서는 순종적이고 다정한 여자친구 프레임에 갇혀 쓴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등신처럼 살아왔던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야. 그녀가 또박또박 짚어주었다. 나는 내 아버지 사채 빚을 대신 갚아줄 호구도 아니고 내 밥줄 끊어가면서 남의 집 노인네 기저귀 갈아줘야 할 의무도 없는 사람일 뿐이야. 우린 곧 결혼할 사이였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찌질하게 기어들어갔다. 지난 3년간의 정이 정말 단 1%도 안 남은 거야? 수아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금속 테두리가 살에 파고드는 감각을 느꼈다. 남아있었지. 그녀가 서늘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그래다 내 이름 석자는 안 깐 거야? 준혁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커뮤니티 글은 절대 안 내려. 수아가 쐐기를 박았다. 왜냐면 그 안에 단 한 줄의 거짓말도 없거든. 만약 너나 내 엄마가 한 번만 더 내 주변 얼쩡거리면 그땐 실명 까고 정식 고소장 날릴 줄 알아. 코너에 몰린 준혁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너 지금 나 한 명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작정한 거지? 아니, 수아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뱉었다. 그냥 너희 모자가 저지른 그 끔찍한 짓거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도 똑똑히 알게 됐을 뿐이야. 그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즉시 해당 번호를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한밤중에 텅 빈 사무실, 백색 소음처럼 일정한 에어컨 모터 소리와 함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다가 이내 다시 펜을 고쳐쥐고 기획안 수정 작업에 몰두했다. 일주일 뒤 수아의 개인 이메일로 장문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김준혁. 제목은 수아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글을 읽어줘였다. 무려 A4 용지 몇 장 분량에 달하는 구질구질한 장문이었다. 준혁은 아버지가 쓰러진 직후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 났는지, 어머니가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집안에 들이닥친 불법 사채이자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을 옥죄었는지를 구구절절 늘어놓았다. 처음부터 여자친구의 재산을 노린 건 아니었지만 수아가 자신보다 돈도 잘 벌고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나다 보니 결혼해서 한 식구가 되면 자연스레 그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는 궤변이 이어졌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난 진심으로 널 사랑했어. 단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기엔 내가 너무 나약하고 겁이 났을 뿐이야. 그날 엄마가 내 회사 로비에 쳐들어간 건 나도 맹세코 몰랐던 일이야. 내가 만약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내가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다시는 내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막을게. 우리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혼인신고하고 아빠 간병 문제는 내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수아는 헛구역질을 억누르며 그 역겨운 이메일을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5,000자가 넘는 변명문 속에는 온통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본성이 나쁜 놈은 아니지 않냐는 식의 자기 연민만 가득할 뿐이었다. 정작 내 소중한 커리어를 내 집안 병수발을 위해 박살 내버리려 했던 것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라거나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우리 집구석 사채 빚 갚는데 당연하다는 듯 갖다 쓰려 했던 내 오만함을 용서해라. 혹은 내 아버지를 부양하는 건 전적으로 장남인 나의 몫이지 내가 평가받아야 할 인성 테스트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반성의 문장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을 닫았다가 잠시 후 다시 열어 아주 짧고 건조한 답장을 한 통 보냈다. 행운을 빌어. 그 짧은 4글자를 마지막으로 수아는 김준혁과 연결된 모든 종류의 온라인 연결고리를 영구 차단해버렸다. 미련 없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난 그녀는 곧장 대회의실로 향했다. 오늘은 국내 최대 기업의 신규 캠페인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고 그녀는 메인 발표자였다. 수아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석에 앉아있던 부장님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수아는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언제나 그랬듯 가장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톤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2달의 시간이 흘러 서울의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왔을 무렵 회사 1층 로비에 자리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유리문이 열리자 달콤한 베이커리 냄새와 훈훈한 온기가 확 밀려왔다. 오전 내내 이어졌던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수아는 몸을 돌리다 무심코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김준혁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그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볼살은 해골처럼 푹 패여 있었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으며 입고 있는 낡은 패딩 점퍼 소매 끝은 올이 다 풀려 너덜너덜했다. 그의 앞에는 입도 되지 않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종이컵 테두리만 신경질적으로 긁어대고 있었다. 수아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죄지은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시선을 피하려 했다. 수아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만약 이 상황이 한 달 전이었다면 그녀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곧바로 몸을 돌려 다른 문으로 나갔을 것이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구역질 나는 과거의 잔재가 다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끔찍해서. 하지만 유리문 앞에 선 그녀는 불현듯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증오심조차 남지 않았으며 굳이 내가 너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유치한 복수심조차 말라붙어 버렸다는 사실을. 그녀의 눈에 비친 김준혁은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과 무능함이 빚어낸 죗값을 온몸으로 치르고 있는 한 명의 비참한 낙오자일 뿐이었다. 준혁 씨, 수아가 담담하게 불렀다. 준혁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탁하게 죽어버린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몰라 몸을 반쯤 구부정하게 숙인 채 얼어붙었다. 수아야, 그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쇳소리가 났다. 너 요새 잘 지내? 잘 지내, 수아는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그마한 원형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카페 안에서는 사람들의 나지막한 수다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고 카운터 뒤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스팀을 뿜어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아는 상대를 무미건조하게 훑어보며 물었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던 준혁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더니 쥐어짜내듯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도저히 못 견디고 결국 빚내서 간병인 썼어. 낮에는 아주머니가 보고 밤에는 내가 퇴근하고 교대했는데. 근데 아빠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수아는 아메리카노를 쥔 손에 가볍게 힘을 주었다. 순간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김태식의 창백하고 흑빛 도는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입가로 질질 흘러내리던 침 자국, 그리고 며느리 될 여자를 쥐잡듯이 잡으면서도 정작 남편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시어머니의 그 모순적인 태도들. 질병의 고통도 진짜였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피 말리는 가난과 피로도 진짜였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처절한 고통도 타인의 인생을 제물로 삼아 강탈할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아는 예에 바르지만 철저히 선을 긋는 톤으로 말했다. 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핏발이 선 두 눈이 붉게 달아올랐고 무언가 변명이라도 덧붙이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수아는 그가 입을 떼기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카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칼날 같은 빌딩 숲의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목도리를 한 번 쓱 끌어올렸을 뿐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로수 나뭇잎은 이미 다 앙상하게 떨어져 있었고 두꺼운 코트를 여민 직장인들이 무채색 물결을 이루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달 자신이 아시아 지부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을, 직급은 2사급으로 승진하고 연봉은 지금의 2배로 뛴다는 빛나는 사실을 굳이 준혁에게 자랑하지 않았다. 그 찬란한 미래의 청사진에 더 이상 김준혁이라는 엑스트라가 낄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일주일 전, 수아는 한 번 더 이삿짐을 쌌다. 가져갈 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예식장 팸플릿, 유치한 커플 머그잔, 준혁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주었던 보풀 일어난 싸구려 목도리 따위는 망설임 없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처박혔다. 책상 서랍 제일 밑바닥을 비워내던 중 그녀는 연말 혼인신고 날짜에 맞춰 기념으로 나눠 끼려던 민무늬 은반지를 발견했다. 거창한 프러포즈 링도 아니고 그냥 홍대 앞 길거리를 데이트하다가 준혁이 일단 이거라도 끼고 있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샤넬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꿔줄게라며 쥐어주었던 5만 원짜리 싸구려 은반지였다. 수아는 손바닥 위에 그 반지를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싸구려 은장식은 이미 공기 중에 산화되어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고 안쪽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쓰레기통에 쳐넣는 대신 예전 영화 티켓이나 증명사진들이 담겨있는 작은 철제 케이스 안에 아무렇게나 툭 던져 넣고는 이삿짐 상자 구석에 처박았다. 미련이나 감상 따위가 아니었다.
그냥 내 인생 20대 후반의 3년이라는 헛된 시간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영수증 같은 의미였다. 싱가포르의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은 뜬금없이 쏟아지곤 했다. 싱가포르 지사 부임 첫 달, 수아는 종종 오후만 되면 통유리창 밖으로 무섭게 들이치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사무실 내부에서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싱글리시가 정신없이 교차했고, 완벽주의자였던 그녀조차 처음엔 외국계 회사의 살벌한 회의 템포를 따라가느라 진땀을 뺐다. 매일 야근을 마치고 콘도미니엄 숙소로 돌아와 새벽까지 글로벌 기획안을 다듬는 날들이 이어졌다. 회사가 지원해준 숙소는 콤팩트했지만 보안이 철저했고 주방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으며 발코니로 나가면 마리나 베이샌즈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늦은 밤, 수아는 식탁에 앉아 포장해온 따뜻한 락사 한 그릇을 비우고 있었다. 숟가락으로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매콤한 국물을 떠먹으며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포털 사이트 뉴스란을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던 중이었다. 사회면 한 구석에 자그마한 기사 타이틀이 눈에 띄었다. 30대 남성, 불법 사채이자 감당 못해 채권자에게 집단 폭행당해 중상 경찰 수사 착수. 모자이크 처리된 흐릿한 첨부 사진이었지만 수아는 단박에 그 기사의 주인공이 김준혁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병원 응급실 간이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그의 얼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모자이크로 떡칠이 되어 있었고 밖으로 비어져 나온 앙상한 팔뚝에는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기사 본문에는 피해자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강압적인 빚 독촉을 일삼던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다. 수아는 액정 속 그 처참한 사진을 10초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입안을 맴돌던 락사의 매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리고 테이블 반대편으로 툭 밀어냈다. 발코니 유리창을 거세게 때리는 열대성 폭우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한동안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내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고 남은 면발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싱가포르 지사의 화려한 연말 파티가 도심 한복판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수아는 쇄골이 드러나는 블랙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한쪽을 넘겨 심플한 진주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국적 팀원들과의 업무에 녹아들어 있었고 더 이상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영문 스크립트를 달달 외우며 손을 떠는 초짜가 아니었다. 한국 본사의 부장님으로부터 카톡이 날아왔다. 예전에 수아가 둥개둥개 키우며 가르쳤던 그 어리바리한 막내 후배가 이제는 제 몫을 톡톡히 해내며 소규모 프로젝트 하나를 단독으로 따냈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글로벌 파트너사의 임원 하나가 수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샴페인 잔을 부딪혀왔다. 한국계 싱가포르인인 진 기사라는 직함을 가진 그는 테크 기업의 핵심 임원이었고 한국어 발음이 아나운서처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억양에는 진정성이 묻어났다. 사람들은 그를 소개할 때 화려한 이력만 나열했지만 진 이사는 수아와 호텔 테라스 쪽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눌 때 흔해 빠진 어디 사느냐나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따위의 뻔한 작업 멘트를 던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왜 하필 그 피 말리는 광고 기획이라는 험난한 직업을 택했는지 물어왔다. 수아는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대답했다. 저는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진 불확실한 파편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재배열해서 결국 타인을 완벽하게 설득해내는 그 짜릿한 과정을 즐기거든요. 진 이사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거 엄청난 무기인 동시에 스스로를 꽤나 가혹하게 몰아붙여야 하는 피곤한 습관이기도 하네요. 수아는 조금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보통 그녀의 직업병 섞인 대답을 들은 남자들은 10중 8구과 말싸움하면 절대 못 이기겠네요라며 농담을 던지기 일쑤였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감춰진 치열한 피곤함을 먼저 짚어낸 남자는 그가 처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과거의 연애담으로 넘어갔다. 진 이사는 무알콜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무심한 듯 그러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 씨처럼 빈틈없어 보이는 분도 예전에 아주 최악의 연애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이라면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수아는 테라스 난간에 가볍게 등을 기대고 섰다. 두꺼운 방음 유리를 통과해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소리가 밤 공기 속에 부드럽게 녹아들고 있었다. 있죠. 당연히 이 그녀가 경쾌하게 대답했다. 까딱했으면 공짜 식모로 전락하는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 말에 진 이사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가셨다. 그는 굳이 왜 그런 놈을 만났느냐, 무슨 사연이냐며 무례하게 파고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두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남자, 평생 후회할 미친 짓을 했군요. 진 이사가 짧고 굵게 말했다. 참으로 투박하고 어찌 보면 진부하기 짝이 없는 위로였다. 그런데 수아는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져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어줍잖게 당신도 왜 그런 놈을 못 걸러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지도 않았고 다 지난 일인데 훌훌 털어라라며 섣부른 꼰대질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상처를 가십거리 안주 삼아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해요. 수아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젠 저도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날카롭게 벼려보려고요. 진 이사는 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화답했다.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보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날 밤 파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수아는 현관에 키리를 벗어 던졌다. 하도 오랫동안 서 있었던 탓에 발 뒤꿈치가 빨갛게 까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욕실로 직행하는 대신 파티장에서 챙겨온 새 직급 명패를 화장대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크리스탈 재질이 명패에는 싱가포르 아시아 지부 총괄 이사라는 직함과 함께 굵은 폰트로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영롱한 명패를 몇 초간 자랑스럽게 내려다보다가 서랍을 열고 소중한 여권 케이스 바로 옆에 나란히 보관해 두었다. 반년 후 수아는 한국 본사와 중요한 미팅이 잡혀 서울로 짧은 출장을 오게 되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자 그녀가 떠날 때보다 훨씬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오전에 강남 클라이언트 본사에서 숨막히는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녀는 오후 비행기 탑승 전까지 2시간 남짓 틈이 생기자 싱가포르 지사 직원들에게 돌릴 소소한 기념품을 사기 위해 명동 거리로 나섰다. 평일 오후임에도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상점들의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들은 일찌감치 불을 밝히고 있었다. 어디선가 달달하고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코끝을 스쳤다.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다다랐을 때 수아는 저 멀리 지하철역 입구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낯익은 실루엣 하나를 발견했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매연이 섞인 사풍이 몰아치는 길바닥에 쭈그려 앉아 시커멓게 때가 탄 낡은 롱패딩을 껴입고 캡모자를 눈 밑까지 푹 눌러 쓴 채 군고구마 리어카를 지키고 있었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둥근 철통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반년 만에 본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불도그처럼 험악했던 도끼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고단한 세월의 주름만이 깊게 파여 있었다. 쩍쩍 갈라져 동상에 걸린 붉은 맨손으로 갓 구워낸 뜨거운 고구마를 갈색 종이봉투에 담아 중국인 관광객에게 굽신거리며 건네고 있는 중이었다. 수아는 횡단보도 건너편 인도에 우뚝 멈춰섰다.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질주했고 덩치 큰 시내버스 한 대가 시야를 가렸다가 이내 매연을 뿜으며 사라졌다. 고구마 장수에 열중하던 시어머니는 반대편에 수아가 서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을 세더니 한숨을 푹 쉬며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꾸역꾸역 밀어넣었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굼뜨고 처량해 보였다. 수아의 머릿속에 3년 전 그 눈부시게 밝은 대리석 로비 한가운데서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당장 사표 쓰고 노인네 똥오줌이나 치워라라고 발악하던 그 광기 어린 여자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자신의 명품 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던 그 징그러운 눈빛. 낡아 빠진 빌라 계단에서 내일 모레 30인 내년이 파혼하면 갈 데나 있을 줄 아냐며 악담을 퍼붓던 그 잔인한 혓바닥. 그 당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철퇴처럼 단단했고 마치 목소리만 크면 타인의 빛나는 미래 따위는 얼마든지 시궁창 같은 자기네 주방으로 끌어내려 짓밟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태도였다.
하지만 지금 저 살을 에이는 칼바람 속에 홀로 버려진 늙은 여자를 대신해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재물을 바쳐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할 희생양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수아는 찰나의 순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저쪽으로 건너가 볼까 하는 충동을 느꼈다. 건너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건네고 싶은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냥 어쭙잖은 동정심으로 2만 원어치 군고구마를 사주고 지폐를 쥐어줄까? 아니면 바닥까지 추락한 꼴을 실컷 조롱하고 비웃어줄까? 그녀가 무의식 중에 반보 앞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불현듯 동작을 멈췄다. 저 늙은 여자의 처절한 가난과 고통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수아가 피눈물로 그어놓은 인생의 선 또한 한치의 양보도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수십 명의 군중이 썰물처럼 도로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아는 건너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바로 뒤에 위치한 대형 명품 브랜드 부티크 매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오래전부터 승진 기념으로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어 찜해 두었던 300만 원이 훌쩍 넘는 클래식한 블랙 퀼팅 체인백을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했다. 직원이 하얀 장갑을 끼고 정성스레 백을 건네주자 수아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코트 어깨 위로 그 영롱한 체인백을 걸쳐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날카로운 재단의 캐시미어 롱코트를 입고 고급스럽고 단정한 메이크업에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준혁의 꾀죄죄한 자격지심에 맞춰주느라 혹은 병실 보호자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싸구려 에코백 속에 숨겨야 했던 바로 그 명품 가방이었다. 마치 자신의 치열한 노력과 성공이 그들 앞에서 감춰야만 하는 더러운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올감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거울 속의 이 완벽한 가방은 그저 가방일 뿐이었다. 수아가 밤을 새워 기획안을 갈아엎고 살벌한 협상 테이블에서 피 튀기는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내며 정당하게 쟁취해낸 승리의 전리품이었다. 이걸로 주세요. 수아는 직원을 향해 카드를 내밀며 깔끔하게 결제했다. 저녁 무렵 수아는 광화문 인근의 비즈니스 호텔 펜트하우스 룸으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남산타워와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포장된 새 가방을 데스크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굳이 하얀 더스트백을 성급하게 뜯어보지 않고 영수증만 여권 케이스 안쪽 포켓에 반듯하게 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침대 헤드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친정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지 않아 어머니 한지수가 전화를 받았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는 본가 식탁 의자에 앉아 계셨고 배경으로는 수아가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보아온 낡은 벽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화면에 뜬 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대뜸 물었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네, 먹었어요. 수아는 창가 쪽 푹신한 리클라이너로 자리를 옮기며 대답했다. 오늘 오후에 강남 미팅 다 끝내고 명동 쪽으로 넘어와서 잠깐 쇼핑도 했어요. 어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화면 속 딸의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넌 맨날 입으로는 안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놈의 다크서클이 제일 먼저 내 속을 다 까발리잖아. 수아가 소리내어 웃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다 버틸만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듯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수아야, 너 지금 싱가포르 생활 정말 행복하니? 어떠한 밑밥도 깔리지 않은 직구였지만 그 묵직한 질문은 수아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했다. 수아는 액정 넘어 어머니의 얼굴을 애틋하게 응시했다. 과거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수아가 기어코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원서를 넣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때 명절에 모인 친척들은 혀를 차며 어머니를 다그쳤다. 계집애가 뭐하러 돈 처발라가며 타지까지 대학을 보내냐. 그냥 지방 국립대나 전문대 나와서 일찍 취업해 집안 경제나 돕게 하는 게 효녀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으며 선언했다. 내 딸년이 머리 좋아서 제 힘으로 서울 가겠다는데 내가 파출부를 뛰어서라도 뒷바라지 할 거니까 다들 입 닫으쇼.
그 단호했던 한마디가 수아를 올가매려던 촌스러운 편견의 사슬을 쳐내주었다. 이후 수아가 서울 마포 단칸방에서 월세를 감당하며 아르바이트와 공모전 철야를 병행할 때 가장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조차 어머니는 묵묵히 생활비 입금 내역만 찍어줄 뿐 단 한 번도 힘들면 다 때려치우고 엄마 품으로 돌아와라라는 나약한 위로를 던지지 않았다. 내의 수아는 화면을 향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미칠 만큼 행복해요. 엄마, 저 어릴 때 남들 눈치 안 보고 인서울 대학 끝까지 밀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는 찰나의 순간 당황한 듯 하더니 애써 쑥스러움을 감추려 시선을 식탁 위 반찬통 쪽으로 회피했다. 몇 초 뒤 어머니가 헛기침을 킁킁 해댔다. 다 큰 년이 새삼스럽게 징그럽게 왜 이래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내가 독종처럼 악착같이 공부해서 간 거지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난 그냥 내 앞길에 고춧가루 안 뿌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야. 가만히 지켜봐 준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완벽한 방어막이었어요. 수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마침내 빙그레 웃더니 내일 싱가포르행 비행기 시간은 몇 시인지, 거긴 날씨가 푹푹 찐다던데 에어컨은 잘 나오는지, 깐깐한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횡포를 부리지는 않는지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수아는 유치원생처럼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다. 통화를 끊기 직전 어머니는 내일 본사 미팅 들어갈 때 절대 빈속에 아메리카노 들이붓지 말고 바나나라도 하나 주워 먹고 들어가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수아는 자랐어요. 캡틴이라며 10대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쾌활하게 응수했다. 전화가 끊어지자 광활한 펜트하우스룸 안에는 나른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수아는 스마트폰 인스타그램 앱을 실행했다. 검색창에 김준혁의 아이디를 입력해 보았지만 그의 계정은 완벽한 백지 상태로 변해 있었다. 과거에 도배해 두었던 허세 가득한 일상 사진들은 모조리 삭제되었고 프로필 사진도 상태 메시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를 이 세상의 쇼윈도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버린 폐기물처럼. 그녀는 그 쓰레기 같은 페이지에 단 1초도 더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프로필 홈으로 화면을 스와이프했다. 가장 상단에 고정된 최신 피드 사진은 지난달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인근의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현장에서 찍은 기념샷이었다. 쨍하도록 맑은 파란 하늘과 번쩍이는 마천루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다국적 팀원들의 한가운데 선 그녀는 목에 당당히 총괄이사 출입증을 건 채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자유로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새로 산 명품 가방은 아직 빳빳한 더스트백 안에 모셔져 있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가방을 꺼내 내일 아침 끌고 나갈 리모와 캐리어 손잡이 옆에 나란히 세팅해 두었다. 3년 동안 그녀의 애환을 함께했던 그 낡은 서류 가방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쳐넣지는 않았다. 다만 그 낡은 가방 안에서 법인 카드, 여권 케이스, 사원증, 그리고 즐겨 바르는 립스틱 등 그녀의 진짜 궤적을 증명하는 알맹이들만 하나씩 꺼내어 번쩍이는 새 가방 안으로 조심스레 옮겨 담았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낡은 가방의 안쪽 지퍼 포켓을 뒤적이던 그녀의 손끝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만져졌다. 무려 3년 전 연말 혼인신고를 앞두고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그녀가 직접 적어두었던 체크리스트 메모지였다. 모서리는 달아해져 있었고 그 위에는 그녀의 반듯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양가 신분증 지참, 전입신고용 임대차 계약서, 구청 방문 위해 금요일 오후 반차 낼 것. 수아는 그 부질없는 메모지를 잠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딱지 접듯 반으로 접고 다시 한번 꾹꾹 눌러 반으로 접은 뒤 호텔 침대 옆에 비치된 은색 쓰레기통 안으로 가차없이 툭 던져버렸다. 종이 쪼가리가 쓰레기통 바닥에 처박히며 내는 바스락 소리는 경쾌하기 그지없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호텔의 육중한 회전문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매서운 영하권 칼바람이 목덜미를 훅 파고들며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다. 대기하고 있던 블랙밴 택시기사가 깍듯이 인사하며 트렁크에 짐을 싣는 동안 수아는 불현듯 무언가 빠뜨린 게 없나 싶어 숄더백의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재빠르게 스캔했다. 초록색 여권,
영문 비자 서류, 마리나 베이 샌즈 오피스 출입증. 모두 제자리에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단 하나, 그 너덜너덜하던 혼인신고 체크리스트 종이 쪽가리만이 영원히 증발해 버렸을 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 지퍼를 경쾌하게 닫고 VIP 뒷좌석에 우아하게 몸을 실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가 광화문과 명동 교차로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통과할 무렵 군고구마 리어카가 있던 지하철역 입구는 텅 비어 있었다. 오직 밤새 버려진 빈 골판지 상자 몇 개만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를 나뒹굴며 청소차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수아는 코트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 자신의 손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억센 소나기에 붙잡혀 피멍이 들었던 그 끔찍한 자국은 이미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다. 그녀는 고급 캐시미어 코트의 소매 끝자락을 단정하게 끌어내려 구김 하나 없이 평평하게 다듬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올려둔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 상판을 부드럽게 열어젖힌 뒤 불과 몇 시간 뒤 싱가포르 본사 임원진 회의에서 터뜨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마케팅 플랜의 마지막 페이지를 매의 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엔드.